여러분, 오늘 하루 딱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던질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난 3개월간 통장 잔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당신의 실제 구매력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쓸 돈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곳곳에서 압력 게이지가 경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죠. 출근하고, 점심 먹고, 야근하고, 주말엔 넷플릭스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뉴욕 월가는 호황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몇 달 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997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늘 평온해 보일 때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4가지 경제 지표들입니다. 중앙은행이 마주한 불가능한 선택. 202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필사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까? 내려야 할까?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와 기업 압박,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어 건설업계 타격.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서민 생활고 가중, 원화 가치 하락 우려되어 수입 물가 부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25년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1,400원대를 넘나들며 큰 폭으로 변동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1,470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금리 동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높지만 한국은 개방경제 구조상 환율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와 대외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 사람들은 건설사가 좀 어렵나 보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PF가 뭐길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립니다. 주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하며 시중은행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일반 대출보다 높습니다. 연 8에서 12% 수준. 이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서 판매 대금으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110조 원 수준. 이 중 부실 우려 대출이 상당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률 저조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 시공사가 철수한 미완성 건물,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일반인에게도 중요한가? 나는 아파트 투자 안 했는데요?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F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들,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일부 시중은행, 이들 금융사가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대출 심사 강화되면 개인기업대 대출 어려움, 금리 상승 압력, 극단적인 경우 금융기관 부실화. 1997년 외환위기도 기업 부도와 금융권 부실이 맞물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2024년 기준 약 1,900조 원.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약 2,800만 명입니다.
1900조를 2,8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약 6,800만 원. 쌓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억 7천만 원. 물론 모든 사람이 빚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빚 없는 사람도 많죠. 그 말은 즉 빚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약 1,000조 원 이상, 신용대출 약 400에서 500조 원, 기타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나머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변동금리 대출 비중입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약 50에서 60%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2021년 금리 연 2%일 때 3억 원 대출받은 사람, 2024년 금리가 연 4.5%로 올랐다면 연간 이자가 600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월 이자가 5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20에서 2021년 역대 최저금리 시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기준금리 0.5%, 부동산 상승세,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분위기. 하지만 2024에서 2025년 현재 기준금리 3%대 중반, 부동산 가격 정체 또는 일부 하락, 대출 이자 부담 급증,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 나온 사례는 경기도에 3억 5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시세 3억, 대출 3억, 월 이자 1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부부 실수령 합쳐 500만 원.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즉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재정 추계,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 소진 가능성.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망입니다. 지금 30대가 은퇴할 무렵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가? 구조적 문제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평균 기대수명 70세 초반, 합계 출산율 1.5명 이상,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 여유 있음. 2025년 현재 평균 기대수명 83세, 합계 출산율 0.72명 OECD 최저, 2024년 통계청 기준. 고령화 급속 진행.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 수학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적연금도 비슷한 상황.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연금은 부가 방식 또는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현재 내는 돈으로 현재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죠. 문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연간 조 단위, 군인연금 적자, 연간 조 단위. 이 적자는 어디서 메워질까요? 결국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젊은 세대의 세금으로 은퇴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은퇴 세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황 진단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확정된 위기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라는 겁니다. 전략 1. 부채 관리 변동성 최소화. 변동금리 대출을 점검하십시오. 구체적 액션. 대출 조건 확인, 현재 금리 만기 변동 고정 여부, 고정금리 전환 검토, 금리 상승 리스크 해지, 만기 조정, 월 상환 부담 완화 현금 흐름 개선, 부분 상환, 여유 자금으로 원금 줄이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당장 이자가 더 높아지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변동금리가 지금은 4%여도 향후 5%, 6%로 오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4.5%가 비싸 보여도 변동금리 6%보다는 안전합니다. 본인의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2. 비상자금 확보, 유동성이 생명, 목표, 최소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월 생활비 300만 원이면 900만에서 1,8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구체적 방법. 비상금 계좌 개설. 긴급 상황 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계좌. 자동이체 설정. 월급날 자동으로 일정 금액 이체.
보너스, 상여금 활용, 목돈이 생기면 일부를 비상금으로 월 20만 원씩만 저축해도 6개월 120만 원, 1년 240만 원, 3년 720만 원. 작은 돈이 모여 위기의 방패가 됩니다. 전략 3. 자산 분산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국인의 전형적인 자산 구성. 부동산 70에서 80%, 예금 15에서 20%, 주식 기타 5에서 10%. 이건 위험도가 높은 집중 투자입니다.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자산이 흔들립니다. 조금 더 분산된 자산 배분 예시. 현금성 자산 20에서 30% 예금, MMF 단기 채권, 부동산 40에서 50% 실거주 중심, 투자는 신중하게. 금융자산 20에서 30% 주식, 펀드, ETF 등 특히 외화자산 달러 등 일부 보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급락 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개인의 상황, 나이, 소득,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전략 4. 수입원 다각화 복수의 파이프라인. 한 곳의 월급에만 의존하는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했고 2020년 팬데믹 때 안정적이던 업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장도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2개 이상의 수입원을 만드는 걸 고려하세요. 주 수입, 본업 직장 월급, 부수입, 부업 프리랜싱, 재능 판매, 크리에이터 활동 등 자산 소득, 배당, 이자, 임대 소득 등. 시간이 없는데요.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2시간만 투자해도 월 3,050만 원 부수입은 가능합니다. 연간 360에서 600만 원이죠. 전략 5. 금융 문해력 향상 하는 것이 힘. 경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매일 10에서 20분만 투자하세요. 주요 경제 뉴스 읽기, 금리, 환율 동향 체크, 재테크 콘텐츠 학습, 매일 체크할 주요 지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원달러 환율, 국고채, 10년물 금리, 주요 증시, 지수. 이 4가지만 매일 확인해도 경제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4가지 주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의 딜레마,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가계부채 부담 증가,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이것이 반드시 위기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비하는 건 결코 과도한 게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미리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출 조건을 점검하고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산 구성을 검토하고 추가 수입원을 고민하고 매일 경제 뉴스를 확인하세요. 1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